네, 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잘 마무리가 됐어요. 생각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지 않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를 고려해 본다면 이 정도도 저는 나쁘게 마무리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 마감되고 나서 해외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 자체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 흐름 자체는 개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탄력적인 반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켜져야 될 만한 자리에서는 지켜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장 초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장 마감될 때도 그렇고 상승 종목 숫자가 좀씩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힘을 받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해줘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하반기는 상반기와는 좀 다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좀 그런 모양새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오늘 한번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나저나 그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면서 변동성이 너무 컸어요. 그죠?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사람이 똑같이 5% 올라가고 똑같이 5% 빠져도요. 공포심이 더 크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드카가 계속해서 발동되고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이드카가 발동되지 않은 것이 너무 좀 반가웠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힘든 시장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주식 투자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변동성이 조금씩은 줄어드는 것 같죠.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우상향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상향으로 대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명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결정적 한 수는 오늘 벌써 7월 27일입니다. 7월 27일이고요. 오늘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및 시장 흐름 및 특징인데 지난주 금요일이죠. 미증시의 변동성이 이렇게 나왔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말 지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많이 급감을 했죠. 그래서 유가도 급락이 나왔고 환율도 많이 밀려 있는 상태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여전히 좀 부담이 되는 수치이긴 한데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오면 반대로 밀릴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세상이 망할 게 아니라면 유가가 많이 올라오고 환율이 많이 올라오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오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유가랑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채권 금리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거의 반비례로 항상 움직여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식은 빠진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매크로 자체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망하지 않는다면 그죠? 그 망한다는 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항상 고민을 하는데 사실 이 망할 것이다라는 정의를 망한다라는 게 엄청난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터진다라는 것을 저는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상 우리가 미연에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매매하거나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때 배분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비중 조절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악재가 나올 때는 저도 모르고 시장도 모르는 사이에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매크로가 올라갈 때에는 이게 꺾일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반도체랑은 반비례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유가가 올라갈 때는 이게 언제 꺾일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꺾이는 자리에는 반도체가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크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께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려면 매크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인지도 하시고 그 흐름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매크로 같은 경우는 큰 흐름,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덕분이라는 분석들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부러지지 않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고용도 나름대로 괜찮고 물가도, 경기 자체가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크로가 그때그때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만 큰 흐름상으로 시장 자체가 붕괴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선다면 매크로가 부정적일 때에는 우리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해요. 저도 사실은 신면물 국채금리는 좀 부담이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뭐 금리 인상을 하거나 이번 7월 달에도 FOMC가 있죠. 동결 확률이 그래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인상이 되면 하루 이틀 정도는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도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미국에서 앞으로 향후 올해 내로 금리 인상을 한다면 그 다음에 다시 금리 인하로 들어갈 가능성도 전 높다라고 봐요. 물가가 그렇게 안 잡히면 금리 인상 한번 했다가 다시 내리자, 이런 관점으로 갈 가능성도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번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거기서 만약에 급락이 나오면 저는 거기도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에선 일단 동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죠. 동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큰 틀에서 글로벌 시장 자체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매크로가 부정적인 타이밍 자체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빅테크들이 돈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가 줄어든다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뭐 우리가 FCF라고 하죠.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급격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투자를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고, 금리가 거기서 올라가게 되면 안 그래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의 여력이 없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더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AI라는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저도 부담을 느끼고는 있어요.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유동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고객 예탁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작지 않습니다. 여전히 100조를 넘어가고 있다. 제가 지금 확인을 잠깐 해볼게요. 제가 틀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지금 우리 고객 예탁금이 104조 정도 되거든요. 104조 정도 된다면 저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심이 좋아지면 충분히 시장을 올려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고객 예탁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선 투심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투심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방송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주리니에 나와서 저는 반도체가 쉽게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좀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아예 없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지금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재규 차장은 왜 맨날 나와가지고 반도체는 매수 기회라고 하면서 맨날 코스닥 이야기하고 제약바이오 이야기하고 저럴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상반기와는 뭐가 달라진 거냐면, 상반기에는 반도체를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도체가 주도 섹터입니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상승할 만한 여력이 많습니다라는 뉘앙스, 그런 논지였다면 지금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50% 80%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상반기와 같은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정도의 비중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밸류적으로 너무 저렴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모든 종목군들을 싹 다 매도하는 경우는 제 입장에선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너무 좋다면 50%를 가져가지만 이게 반도체 시장 자체의 등락률이라든지 요 변동성 자체가 줄어들면 40% 30%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시장에 대해서 전 접근을 하고 있고, 전 여전히 반도체가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반도체를 60%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한 거는 저는 지양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고 코스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고 뭐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매크로는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너무 부정적이면 오히려 우리는 매수의 기회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제가 우리 결정적 한 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키워드를 뭐로 잡았었냐면 확률이라고 잡았었거든요. 제가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난 분들이 아니라 손실이 많이 난 분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굳은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확신이 없다면 비중 조절이 반드시 될 것이고요. 확신이 없다면 무리한 매수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시장을 보기보다는 확률적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됩니다라는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드려왔어요. 근데 오늘도 확신이란 키워드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 이제는 뭐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합시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확률이랑 비슷해요. 지금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제가 많이 걱정이 되거나 약간 미심쩍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꽤 아직도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종목은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이 종목은 실적이 좋으니까 반드시 올라갈 거야. 뭐 3월 달, 7월 달에, 8월 달에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 올라갈 수 있어. 그런 내가 종목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 종목을 내가 좀 길게 끌고 가겠어. 그러니까 확신을 갖는 건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는 내가 그냥 투자 계열을 넓게 보는 거예요. 시계열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제약 바이오를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제가 10년 후에도 잘 살고 싶고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살고 싶고 50년 후에도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우리는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성장을 해야지 나중에 좋은 약도 나오고 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AI라는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AI를 통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계열을 굉장히 길게 본다면 내가 10년 후에는 릴리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좋아져 있을 거야. 뭐 우리나라 기업으로 치자면 지금 당장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정도가 있다 보니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볼 거야. 그러니까 시계열을 길게 보면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가질 만한 투자처들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10년, 20년 후가 되면 로봇들도 시장에 많이 나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로봇 관련주들도 내가 좀 확신을 가지고 매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달 내로 20% 올라갈 거야. 다음 분기까지 30% 올라갈 거야라는 그런 짧은 관점이 아니라 시계열 자체, 투자 기간 자체를 길게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확신을 가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매매하고 있고 내가 투자하는 금액 중에서 소량 10%, 5% 정도만 투자한다면 저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한다라는 것은 길게 보거나 비중 조절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뭐 80% 매수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 모르겠어요. 길게 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긴 호흡으로서 현재 종목군들에 대해서 70% 80% 매수하는 분들은 제가 느끼기엔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확신이라는 것은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 종목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항상 위험해요. 제가 그 뉴턴이었나요? 뉴턴인지 아인슈타인인지 두 분 다 맞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실이 났다라고 하잖아요. 그 천재 과학자들 같은 경우도 인간의 광기는 뉴턴인 것 같습니다.
계산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확신을 갖기보다는 항상 비중 조절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시계열 자체를 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서 매매하는 게 되게 멋지긴 하거든요. 확신을 갖고 매매를 한다는 게 멋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절대적인 밸류가 엄청나게 저렴할 때 확신을 갖고 매매하는 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네이버라는 기업이 오랜만에 반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이버가 여러분 제가 네이버도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네이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네이버라는 기업이죠.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계신 기업인데 네이버 잠깐만 봐볼게요. 네이버라는 기업을 이야기할 때 많은 투자자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기업이 저평가입니다 라는 말도 꽤 많이 해요. 물론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네이버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32조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32조? 근데 영업이익이 2조 정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엄청나게 저평가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저평가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오늘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고 자금이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밸류 자체가 이 네이버라는 기업의 월봉을 제가 한번 띄워놔 볼게요. 엄청나게 저평가됐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오히려 좀 절대적인 밸류 자체가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도에도 이것보다 훨씬 더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밸류가 지금 높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종목을 매수해서 기간 자체를 길게 끌고 가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와 있었던 상태에서 매수 후에 시계열을 넓게 가져가는 것은 저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밸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만의 밸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네이버가 지금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네이버 말고 제약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오면 훨씬 더 저평가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반대로 고평가되는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업종들마다도 우리가 밸류에 대해서 다르게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정확하게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면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의 지난 월봉이나 연봉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기업과 이 기업이 속해져 있는 업종 자체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밸류를 받는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절대적인 밸류 하단부에 내려와 있는 것은 보시면 알겠잖아요. 그죠? 게임주 중에서도 이건 크래프톤은 이제 눈에 이렇게 잘 들어오진 않네요. 제가 이평선이 여기 표시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NC소프트도 한번 봐볼까요? NC라는 기업입니다. NC 같은 경우도 한번 봐보세요. NC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이 넘어갔었던 기업이 지금 20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절대적인 밸류 자체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계열을 길게 가져간다라는 관점에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매수해서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는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이걸 한번 봐볼게요. 이거 뭐예요? 이거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인데 제가 이게 차트가 너무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목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이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띠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지금 과거의 밸류 대비해서 물론 성장성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저렴할까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앤홀드를 할 수 있는 업종들은 어느 정도의 밸류가 남아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매매하는 종목이 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보유를 해볼 만한 종목인지. 우리 하이브도 한번 봐볼까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이것도 이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월봉의 이평선이 많이 형성이 안 되는데 하이브가 아니면 SM을 한번 봐볼까요? 요런 건 어때요?
그죠? 이런 것들은 바이 앤 홀드를 할 수 있는 지금 밸류라는 거죠. 그동안 계속해서 이 상단부에 있었던 기업이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선 내가 일부의 확신을 가지고 비중 조정을 통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진짜 망할 것처럼 이야기했었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성장성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실적적인 부분들이 뭐 중국에 대한 매출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만들어진다면 이런 기업들은 내가 매수해서 시계열을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뭐 전력기기 기업도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바이앤홀드가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한 번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은 확신을 갖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올라가 있는 종목도 성장 밸류가 정말 강하다면 비중을 줄여서 매매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신다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결정적 한수에 대한 키워드, 오늘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명언들도 나와 있습니다. 확신이 클수록 위험도 크다는 걸 명심하라. 큰 손실은 언제나 확신에서 시작됐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가져라. 근데 여러분 요즘에 어떠세요? 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뭐 미친 듯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투심이 많이 누그러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많이 누그러지면서 내가 매수를 못할 것 같아, 너무 좀 무서워라는 생각이 시장에 좀 파다하게 퍼져 있으면 또 그때가 시장이 저점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투심이 어떤 상황인지 계속해서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손실은 확신해서 비롯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확신이 아니라 그래서 확률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게 더 좋은데, 만약에 내가 확신을 갖고 매매를 하고 싶다면 비중을 줄이거나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지 않거나 내가 길게 볼 수 있거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 수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온 부분들, 유가 같은 경우도 참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엄청나게 올라가더니만 갑자기 또 안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고, 결국에는 올해 초에도 그렇고요.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에도 트럼프가 결국에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라든지 유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그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주부터 반도체도 조정을 받고 안 좋은 내용들 나오다 보니까 투심이 불안했던 건데, 매크로와 관련돼서는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너무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조는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부담되긴 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부담되긴 하는데 이들 같은 경우도 4.7을 찍고서 내려와 주면 땡큐죠. 땡큐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크로 수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무슨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장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계속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한미 빅테크 AI 동맹, 이거 여러분 요거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요거 한번 봐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알파벳이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죠? 메모리가 부족하다, 뭐 수익성이 잘 나오고 있다,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AI 쪽에 대한 투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뭐였어요? 인텔 같은 경우도 실적을 내놓으면서 좋은 얘기들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좋은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렸던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온 것이 저는 너무 좀 부정적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중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3일째거든요.
지금 오늘 뭐 창신 메모리 상장한다라는 내용들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커졌었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AI 서밋 쪽에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파벳, 인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호재성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전 오히려 이렇게 한 3일 정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움직이니까 못 올라가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얘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떨궈내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나, 물론 이번 주에 하이닉스 실적도 있고요, 뭐 FOMC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상방으로 5% 이상 가면 저는 그때는 매도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3일 동안은 이게 어떤 상태냐면,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호재가 나와도 올라가질 않네. 그러니까 주가가 언제 고점이 나오냐면 호재가 나와도 반응을 하지 않을 때. 반대로 주가가 언제 빠지냐면 호재가 나와도 위로 올라가지 않을 때. 반대로 주가가 언제 올라가느냐,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거나 빠진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때요? 호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못 올라가죠. 근데 여기가 다른 점이 뭐냐면 최고점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 못 가면 거기는 고점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SK하이닉스가 39%가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호재가 나왔는데 못 간다? 근데 밸류도 낮다? 라고 한다면 전 오히려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질리게 만들어서 내일이나 모레나 만약에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오면 V자 반등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재규 차장은 또 반도체를 좋게 보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탄력적인 흐름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게 좋은 내용이 나와도 왜 이렇게 못 갈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장 마감되고 지금 미선물 움직이는 거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올라오게 되면 반도체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 전 똑같아요. 반도체 50% 이상 가지고 계시면 줄이고, 뭐 10%, 5% 가지고 있으면 늘리시고, 저는 그거거든요. 사실 저는 하반기 때 반도체를 가지고 내 전체 포트의 수익률이 좌지우지 될 것 같진 않아요. 상반기 때는 반도체가 우리나라 주도 섹터였기 때문에 뭐 50%, 60%씩 올라가면서 계좌를 이끌어가고, 계좌의 수익률이 많이 안 나오게 하는 그런 가장 메인 주체였다라고 한다면, 전 하반기는 그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하반기 때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엄청나게 빠지고, 저는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밸류 기준으로는 더 빠지는 것도 이상합니다. 근데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상승 강도 자체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는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오는 날 수급을 한번 딱 봐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매도를 하면 같이 동참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제가 지난 3거래일 동안은 이거 아무래도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움직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빅테크들의 입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요 가이던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얘들이 완전히 뒤엎어주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부터 10% 올라갈 때 다른 종목들은 15%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는 뭐 저렇게 종목들 따라가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종목들 연구하는 것도 너무 피곤해, 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량한 종목을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하시고, 비중이 내가 너무 많다면 일부를 줄여서
현금을 가지고 계세요. 뭐 다른 거 내가 연구 안 한 종목군들을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 고객분들한테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많이 못 움직였던 쪽들이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뭐 갑자기 로봇주들 변동성 나왔고 금요일에 제약바이오 변동성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2차 전지도 변동성 좀 나왔고 여러 업종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맞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 더 이상 밀릴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반발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얘들이 연속성을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정도만 누려보더라도 지금 뭐 20% 30%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발 매수가 나온 이후에 어디가 주도 섹터가 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시장이 많이 밀리면 ETF를 먼저 사시고요. ETF를 사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주도 섹터가 나올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매번 이렇게 의견을 바꾸는 것 같지만 가만 들어보시면 했던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은 비슷하게 이어지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 같은 경우는 빅테크 AI 동맹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것도 있었죠. 공습 이란 보복 2주 만에 중단. 참 이게 그죠?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도 나왔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움직임이 덜했던 종목들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좌측과 우측에 종목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좌측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순위고요. 우측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순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을 많이 넣어놓은 거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뭐 HLB 빼고는 코스닥도 다 올라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SK스퀘어랑 삼성생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좀 밀렸네요.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한번 봐보세요. 이게 그냥 여기 이거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가 잠깐만 이렇게 보여드려도 설득력이 좀 있으려나? 요거는 너무 하고요. 제가 뭘 보여드려 볼까요? 요것도 좀 그렇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런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 요게 1번입니다. 1번 종목이 이런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지다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양새를 하고 있죠. 요게 1번의 차트라고 보고요. 그리고 요게 2번의 차트라고 본다면 2번의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게 2번 차트라고 한다면 뭐가 더 좋아 보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1번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를 선호하는 분들일 테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맥스였죠? 자, 위에 게 우리나라 코스피고 밑에 게 코스맥스거든요. 뭐 물론 이건 제가 여러분 그냥 차트 모양새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좌측 거랑 우측 거 제가 아까 전에 그림판으로 잠깐 만들어놨는데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제가 좀 키워볼게요. 자, 요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오는 종목이랑 그동안 주가 흐름이 잘 나오지 못하다가 요렇게 올라오는 종목이랑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저는 어쩔 때는 왼쪽에 있는 종목이 좋아 보이고 어쩔 때는 오른쪽에 있는 종목이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왼쪽에 있는 종목들은 상반기 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저런 모양새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저런 모양새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모양새 제가 요거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들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종합주가지수가 꺾여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인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위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코스피고요. 아래에 있는 것이 셀트리온이거든요.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밑에 있는 셀트리온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선주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낙폭이 과대한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매출 대비 채권 발행 규모인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이들도. 근데 뭐 아까 전에 말씀 잠깐 드렸다시피 알파벳이 실적을 내놓으면서 돈을 얼마만큼 회수하는지를 저는 굉장히 눈여겨봤었는데 매출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캐펙스 투자를 한 것만큼 빠르게 회수가 된다면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낙폭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전 일단 반발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봅니다. 이건 이제 방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방산주들 오늘 급락이 한번 나왔죠. 방산 5개 합산 시가총액 추이인데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건 현대로템이 실적이 안 나왔어요.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이것도 이제 시장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높죠. 종합주가지수가 하방 경직 보여주면 방산도 반등 나올 겁니다. 지수를 이기진 못할 것 같아요. 방산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방산이 반도체보다는 약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유가와 메모리 주가의 역상관 관계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유가가 올라갈 때 반도체가 내려오고 근데 이제 유가가 내려오니까 반도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말씀입니다. 국채금리랑 메모리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 국채금리가 빠져준다면 우리나라 그 반도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의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적자 전환이 될 것이다. 요런 내용들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건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만 하지 않으면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반발 매수가 들어왔는데 저는 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죠.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로봇 쪽에도 오늘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고 중국에서 베이징 세계 로봇 전시회,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으니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오늘은 근데 중소형주들만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밀렸다가 기술적 대반등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내가 비중을 줄여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아닌 장점이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려 내려왔으니까요. 그래서 로봇주들도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고 쭉쭉쭉 넘어가서 오늘 인사이트 정리하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저는 그동안 낙폭이 과한 쪽이 반발 매수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현대차랑 현대글로비스랑 현대모비스 같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지만 그동안 낙폭이 컸던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진 못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조금 그래도 반발 매수가 더 들어온 로봇 업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먼저 갈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코스피에서 낙폭이 과한 쪽과 코스닥에서 낙폭이 과한 쪽 중에서 어디가 먼저 움직일까 혹은 움직였을 때 어디가 더 많이 올라올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초대형주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 말고 그 밑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낙폭이 크기 때문에 매수한 후에 보유하시면 수익 날 확률은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아까 전에 막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말고 좀 덜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혹은 젠슨왕 CEO 다녀가고 나서 급락이 나왔었던 업종들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반도체의 반등 강도가 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확신이에요. 확신보다는 확률에 기반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의 정상화. 저는 조금씩은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이 상반기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보세요.
지난주에 반도체 25%, 제약바이오 30% ETF. ETF는 지수 ETF였는데 오늘은 반도체가 다시 30%가 됐어요. 반도체 30%, 제약바이오 30%, 지수 ETF가 20% 정도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확신을 가진 매매보다는 확률적인 매매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면 이건 확신을 갖고 매매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계열을 길게 보거나 비중을 줄여서 확신을 갖는 매매는 그래도 성공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리스크가 좀 분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미선물이 또 올라오네요. 내일 아침에 딱 미선물 올라오고 우리나라 뭐 SK하이닉스 ADR이라든지 이런 거 딱 올라와 주면 내일 장 초반부터 또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저는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